양육 시간표를 본인이 작성을 해서 뭐 4월 17일 뭐 9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내가 어떤 일을 아이를 위해서 뭐 등원을 시켰고 뭐 밥을 주었고 막 이런 거를 하고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아내가 뭐 어떤 역할을 했고 그런 거를 양육에 관련된 내용으로만 시간표를 매일매일 작성을 해가지고 그거를 요번 변론기일까지 모인 양육 시간표를 제출. 다음 변론기일은 또 그 이후부터 만들어가지고 제출을 해서 사실 그때 재판부에서 좀 그거에 약간 탐복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사랑학개론 희선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여정 정혜성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올해로 거의 11년 차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법무법인 여정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 분야는 대한변협에 등록한 걸로는 부동산법하고 가사법 이렇게 두 가지 있고요.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맡겨주시는 사건들 다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첫 출연이신데 네, 오늘 맞아요. 말씀 주신 사건이 네. 처음이자 네. 마지막으로 봤던 네. 이혼 사건이다 맞아요. 라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어떤 사건일까요? 네, 제가 지금 아까 방금 전에도 소개드렸지만 거의 11년 차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혼 사건 중에 공동 양육자 결정이 난 사건으로는 처음이었어요, 이 사건이. 네, 그리고 지금까지 현재까지도 더 이상 결론이 난 적이 없었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공동 양육자 결정이 났던 그런 사건입니다. 저도 처음 보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네. 사건 이야기 한번 네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남자분이었는데요. 이제 저희 의뢰인분도 사실 굉장히 키도 크고 훤칠하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는데 구내식당에서 이제 어떤 여성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눈에 띄는 외모를 가진 그런 여성분을 만나서 이제 본인이 쫓아다니다가 결국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이 남자분은 또 스펙이 이제 그냥 일반적인 대기에 들어가는 그런 스펙 있잖아요. 뭐 네. 좋은 대학교 나와가지고 사무직으로서 이제 입사를 한 건데 사실 이제 여성분은 고졸 출신으로 이제 생산직 쪽 업무를 이제 하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네네. 이제 약간 좀 이제 그 가던 길이 좀 달랐던 분들인데 쫓아다녀가지고 이제 사실 여성분이 소송을 하면서 좀 억울해했던 부분은 저쪽이 먼저 나를 좋아서 쫓아다녔고 나는 사실 처음에는 거부했다. 왜냐면 너무 차이도 나고 오히려 본인이 그렇게 난다고 느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처음에는 사귀는 것도 싫다고 하고 그랬는데 본인이 그렇게 쫓아다녀가지고 결국 결혼까지 해놓고서 뭐 이제 갈등이 시작된 거는 한 혼인 한 3년 차 정도 됐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이제 그때 처음에 이제 갈등이 발생을 하니까 부부 상담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제 갈등을 좀 봉합을 했다가 다시 이제 또 어떤 계기로 인해서 또 갈등이 심화가 됐는데 그게 이제 원래부터 사실 남자 쪽은 혼인을 반대를 했던 거예요. 네네. 뭐 아무래도 스펙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반대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자산가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잘 해보려고 했는데 네네. 시아버지 이제 환갑잔치 때 네. 이제 갈등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 여성분이 이제 뭐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폭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의절을 하겠다. 네. 시부모 쪽과. 그래가지고 이제 박차고 나가서 이제 완전 환갑잔치가 완전히 망가지고 이제 부모 쪽에서 완전히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등이 심화가 됐고 네. 그 이제 우리 의뢰인 쪽은 그래도 이제 잘 우리가 같이 혼인해서 지금 아기도 있는 자녀도 한 명 있었거든요. 자녀도 있고 한데 잘 다시 해보자 이래가지고 화해를 시켰어요. 네. 화해를 시켰는데 이제 시부모가 이제 단단히 화가 났기 때문에 사과 한 번 한다고 받아주지가 않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제 근데 이제 여자분은 또 내가 사과를 했는데 받아주지 않았다 이래가지고 또 이제 엇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혼인이 완전히 파탄이 되다시피 했고. 이제 여자 쪽에서 이제 막 협의로 이제 이혼을 하자. 네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협의 이혼 절차가 막 진행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남자 쪽이 자산가다 보니까 이제 요구하는 것들이 좀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협의 이혼을 한다고 진행이 시작됐는데 한 1년 정도가 거의 계속 이제 그 진행이 안 되고 남자분이 집을 나가서 이제 본가로 들어갔어요. 네네. 본가로 들어가고 그 원래 부부와 아이가 살던 그 집에 여자분이 이제 계속 사는데 네. 거기가 월세가 좀 비싼 집이었는데 계속 이제 1년 넘게 지나가고 있는데 월세도 내지도 않고 관리비도 하나도 안 내고 그렇게 아이랑 해서 같이 있는데요. 아이는 근데 이제 남자분이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 집에서 산 거예요.
큰 집에서 살면서 관리비 뭐 월세는 그렇다 치고 이제 몇백만 원 되니까 본인 부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관리비도 안 내고 그래서 몇천만 원이 그게 밀릴 때까지 막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자분이 참다 못해서 네. 협의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먼저 오히려 이혼 소송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아내 쪽 주장은 어떻게 될까요? 아내 쪽은 그 시부모와의 아마 갈등도 있었고 우리 의뢰인이 바람을 폈다. 부정행위를 했다. 네, 이런 주장을 또 했어요. 네네. 또 이거 재밌는 거는 또 우리 의뢰인은 또 그걸 또 쿨하게 또 인정을 했어요. 아니다 하지 않고 아니다가 아니라 맞다. 내가 그렇게 했던 거는 경솔했다. 네. 경솔했다. 그렇지만 그거는 잠깐 몇 개월이었고 사실 우리가 협의이혼 기간이 길었다고 했잖아요. 그 네네. 협의이혼 조정하는 기간이 사실 그 사이에 그런 거지. 혼인이 파탄된 이후에 사실 내가 그런 거라고 이제 인정을 한 거였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쪽으로 방어를 하긴 했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협의 이혼 기간 중 예를 들어서 새로운 이성을 만났다. 라면 하면 이것도 불륜이죠. 아니면 조금 낮게 봐주시나요? 그러니까 책임의 정도를 낮게 봐줄 수는 있는데 사실 혼인이 파탄이 언제 됐다 이거는 그거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실 내가 기분 나빠서 나가 뭐 별거를 시작했다고 해서 그게 혼인이 파탄됐다고 보면 우리나라 나중에 좀 이따 얘기도 나올 거지만 파탄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렇게 혼인을 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혼인 파탄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법원 예를 들어 재판을 갔을 때 법원에서 판단하기에는 네가 그냥 일반적으로 나간 건데 그걸 파탄 시기라고 볼 수 없다. 만약에 파탄이 정말로 됐다고 인정이 된다면 그거는 이제 책임의 정도가 굉장히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 이후에 한 거는. 근데 자기 멋대로 나가서 그렇게 만약에 뭐 책임 불성실한 태도, 뭐 부정행위 이런 걸 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 거죠. 그러면 재산 분할은 그러면 남편 쪽이 재산이 더 많으니까 네. 줘야 되는 입장인 거네요. 그렇죠. 네. 남편 쪽은 사실 이제 어차피 급여를 받는 뭐 입장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사실 형성한 재산보다는 부모님한테 받은 재산이 있었어요. 건물 지분이 그때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상대방은 주장을 했었죠. 근데 이제 상대방도 사실은 좀 아까 그 월세나 관리비 같은 것도 안 내고 좀 이런 태도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사실 이제 변호사가 상대방도 있었는데 원래는 이제 저희가 재산 분할을 정할 때 한 기준 시점을 정하거든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액을 바탕으로 해서 쫙 이제 리스트를 정하고 거기서 이제 퍼센테이지를 나누는 건데 이분들은 그렇게 하질 않고 예를 들어서 이제 금융재산이 뭐 예를 들어 뭐 4월 17일자로 우리가 그때 뭐 남아있던 잔고를 이렇게 기준으로 하자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 예를 들어 3월 15일 날 굉장히 뭐 큰 돈이 입금됐었어요. 예를 들어서 왜냐면은 그 시부모님이 좀 이제 자산 관리를 좀 잘 하시는 편이었는데 저희가 왜 주식 같은 거 막 청약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 잔고가 얼마 있으면 그 얼마 있는 만큼의 비율로 이제 그 주식을 청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어떤 계좌로 이렇게 돈을 갑자기 입금을 시킬 때가 있어요. 그 잔고 유지를 위해서. 근데 그 날짜 기준으로 예를 들어 뭐 4월 17일에 뭐 그런 돈이 들어왔다. 그럼 그 날짜, 이 통장은 그 날짜 기준. 뭐 저 계좌에서는 또 그런 식으로 기준을 일정하게 정하는 게 아니라 그 계좌에서 가장 큰 돈이 들어왔을 때 기준으로 막 해가지고 사실 전문적이지 못한 그 판단이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중에 이제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 판사님이 보기에도 이미지가 이 사람은 너무 본인한테만 유리하게 해서 법리가 뻔하게 정해져 있는 거인데도 자기한테 너무 유리하게 주장을 한다. 이렇게 안 좋은 이미지를 줄 수가 있죠. 결국 재산 분할은 몇 % 정도 나왔을까요? 재산 분할은 지분을 받은 그 부분을 이제 저희는 빼는 게 가장 큰 저희 의뢰인의 목적이었는데 이게 조정으로 사실 끝났기 때문에 뭐 저희한테는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이제 조정이 되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이때 판사님이 좀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그 판사님이 원래 조정은 또 조정실에서 따로 하는데 판사실로 저희를 불러가지고 네. 판사실에서 저희가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정도는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네네. 우리 의뢰인이 막 또 부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조금 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막 허락 받아가지고 이제 와서 조정이 됐었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 양육권이 네. 또 문제였잖아요. 네. 재산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이 사건 중에서 특이한 점이 바로 맞아요. 그 양육권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사실 공동 친권의 경우는 종종 공동 친권으로 결정이 나는 경우들은 사실 있어요.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제 뭐 그 친권이라는 것이 뭔가 부모로서의 권리이고 그런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네. 공동 친권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사실 재판부에서는 그걸 선호하진 않아요. 친권이라는 게 나누어질 경우에 아이가 갑자기 뭐 병원에 가야 된다던가 그렇게 갑자기 사인이 필요하거나 이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혼을 한 상태면 연락이 바로바로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선호하진 않지만 친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상대방이 그렇게 원하고 우리도 거기에 동의를 한다고 하면은 결정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공동 양육이라는 거는 사실 이혼을 하면 별거를 하게 되는 거는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근데 공동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 사건은 이제 그 같은 생활권에서 사실은 두 분이 거주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엄마네 집에 갔을 때는 뭐 다른 뭐 학교나 학원을 다녀야 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같은 이제 그 생활 반경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고 엄마나 아빠 쪽에 다 그냥 아이를 위한 방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갖추어 놓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동 양육으로 다행히 조정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엄마가 키우고 그다음에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아빠가 키우고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아이가 어릴 때는 이제 아내 쪽으로 이제 양육권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남편은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 특히 아이가 이제 여자아이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더더욱 이제 사실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원한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양육권을 위해서 저희 의뢰인은 퇴사까지 감행을 했었습니다. 퇴사를 하면서 아내가 그때 전업주부였는데 아내한테도 너가 앞으로 살 수 있게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너가 나가서 이제는 일을 하고 내가 퇴사를 해서 내가 집안일도 하면서 아이 양육을 내가 전적으로 다 책임지겠다. 그래서 거의 이혼 소송 중에 거의 그 퇴사한 상태로 전업주부로서 아이를 돌봤었고요. 네네. 우리 의뢰인이 정말 근데 진심이긴 했어요. 양육권에. 그래가지고 그 재판부에다가 이제 제출을 하는 거예요. 양육 시간표를 본인이 작성을 해서 뭐 4월 17일 뭐 9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내가 어떤 일을 아이를 위해서 뭐 등원을 시켰고 뭐 밥을 주었고 막 이런 거를 하고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아내가 뭐 어떤 역할을 했고 그런 거를 양육에 관련된 내용으로만 시간표를 매일매일 작성을 해가지고 그거를 요번 변론기일까지 모인 양육시간표를 제출. 다음 변론기일은 또 그 이후부터 만들어가지고 제출을 해서 사실 그때 재판부에서 좀 그거에 약간 탐복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오늘은 정혜성 변호사님과 함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셨던 공동 양육자 사건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찾아뵐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